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예술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도 김찬용 도슨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3주? 그렇죠. 3주 정도 자리를 비우는 동안 네. 또 심성화 도슨트님이 나와주셔서 너무 또 잘 재밌는 얘기 해주셨다고 들어서 맞습니다. 네, 자리의 위기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서유럽 출장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전시가 많이 있어서 출장 겸 다녀오신 거죠? 네, 사실 지금 서유럽권에 늘 좋은 전시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네. 또 봄 시즌에 괜찮은 전시도 많이 있고 해서 사실 프랑스로 들어갔다가 이제 남프랑스 쪽하고 이탈리아, 스위스 거쳐서 다시 이제 프랑스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벨기에, 네덜란드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냥 그 얘기만 들으면 되게 여행 되게 잘 다녀오신 것 같아서 부러운 마음. 도시 그 국가만 얘기하면 그냥 놀다 온 맞아요.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하려고 맞습니다. 좋은 미술관들과 전시들 좀 잘 찾아보고 왔습니다. 네, 자, 그 이야기 이제 하나씩 들려주실 텐데 조금 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때요? 실제로 특히 남프랑스 쪽은 태양이 좀 뜨겁긴 하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선크림을 바르긴 했는데 근데 보시는 분들이 조금 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김찬용 도슨트가 오시자마자 여기 분위기가 그 남프랑스의 느낌을 그냥 모두 다 가지고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요? 네네네. 그런가요? 그리고 또 선물도 또 예, 그게 중요하기는 하죠. 각 네. 갤러리에서 또 네네. 전시관에서 보셨던 좋은 그 에코백 같은 걸 또 우리 제작진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했던 것 같긴 하지만 네. 자, 돌아봤던 서유럽 모든 도시 중에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사실 이게 참 죄송하긴 하지만 미술관을 소개해드리는데 미술관보단 전 1살, 2살 나이 들수록 자연이 참 좋기는 하더라고요. 좋죠. 그래서 오히려 좋았던 데는 남프랑스 쪽, 이제 니스 쪽이 네.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미술관으로만 따졌을 때는 생각보다 네덜란드 쪽 미술관도 워낙 좋은 곳이 많아가지고 네. 요즘에 그 바세나르란 지역 가시면은 보를린덴 미술관이라고 현대미술관이 있는데 여기도 워낙 또 새롭게 또 애호가분들 사이엔 이슈가 되는 공간이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사실 지금 국내에서 제일 이슈되는 전시이자 공간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원래는 파리를 대표하는 3대 미술관 중 하나다라고 평가받는 퐁피두 센터라는 공간을 지금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퐁피두 센터를 주제로 좀 오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주 문화단신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짜 보면 요즘은 그래도 국내에서 해외 유명한 작품들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아진 것 같긴 하거든요. 유명 작가의 특별전도 열리고 말씀하셨던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 센터의 분관이 서울에 이렇게 문을 열게 되는 건데 퐁피두 센터는 어쨌든 프랑스 파리를 여행 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 여행 코스로 들릴 정도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게 파리의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곳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예. 그게 실제로 3대 미술관 기준이야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규모하고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미술관 중에 3대로 보통 꼽히는 게 고전을 담당하는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요. 네. 원래는 근대이자 현대의 어떤 공간이 오르세 미술관이었었는데 이제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워낙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방대해지다 보니까 오르세는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를 담당하게 됐고요.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를 담당하는 공간으로 그 프랑스의 조르주 퐁피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977년에 개관하게 된 공간이 퐁피드 센터에서 이렇게 3개가 3대 미술관, 박물관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조르주 퐁피두에서 이름을 따와서 퐁피두 맞습니다. 센터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좀 신기해요. 그런데 그 퐁피두 센터의 분관이 우리나라에 온다? 만들어진다?
그 어떻게 무슨 계기로 시작됐을까요? 이게 사실 처음에 조르주 퐁피드 대통령이 퐁피드 센터를 지었었던 계기도 사실 그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정확히는 사실 1차 세계대전 전에 우리 뭐 벨 에포크 네. 해가지고 파리가 가장 찬란했던 그 시절에는 음. 프랑스 파리가 모든 문화예술의 중심지였었잖아요. 네네. 근데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 겪는 통에 좋은 예술 작품과 위대한 작가들이 미국 뉴욕으로 많이 떠나고 이주를 가다 보니까 음. 20세기 초반에는 아예 모마 미술관도 생기고 하면서 미술의 중심지가 뉴욕이 되어버렸었던 거죠. 네. 이때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었던 이 퐁피드 대통령이 이걸 어찌 보면 다시 중심지를 파리로 만들겠다라는 야심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 퐁피드 센터여가지고 이름이 뮤지엄이 아닌 이유가 파리 퐁피드 센터는 미술 전시 공간도 있지만 도서관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연구센터도 있고 뭐 복합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음. 다만 그게 77년 개관이다 보니까 어느덧 50년이 되어버려가지고 프랑스 파리 입장에서도 이거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추천을 드리겠지만 네. 밀레니엄 프로젝트 해가지고 런던에서 또 영국에서 우리가 한번 가져와 보자 해서 테이트 모던이라는 걸 그렇죠. 지어버리면서 아. 또 다른 이제 경쟁선에 들어가서 이거 한번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그래서 네. 리모델링 계획을 계속 준비를 하다가 결국에는 파리 올림픽 이후에 하자 해서 2025년 겨울부터 2030년까지 리모델링을 하게 돼서 네. 그러다 보니 그 기간 동안 작품이 너무 많아서 현대미술만 해도 14만 점이 넘는다. 네. 그거거든요. 예. 어디에 보내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사실 공식 분관이 있기는 합니다. 퐁피드 센터 매츠라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올 하반기 개관 예정하고 있는 퐁피드 센터 마시라는 공간도 있고 사실은 지역마다 있거든요. 상하이에도 있고 그 스페인에도 말라가에도 있고 그래서 퐁피드 센터 말라가가 있는 형태여가지고 지역별로 하나씩 벨기에도 곧 카날이라는 이제 퐁피드 센터 카날 이런 공간이 생길 거여가지고 네. 지역마다 생기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분관이 이제 퐁피드 센터 하나 네. 여가지고 서울에 좀 들어오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하긴 그 퐁피두 센터에 있었던 14만 점이 넘는 현대미술을 5년간의 그 공사 기간 동안 어디인가에 창고에 넣는다거나 보관한다는 건 참 의미가 없고, 그렇죠. 네, 손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퐁피두 센터의 분관에 작품을 보내서 전시를 전 세계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지금 주요 대표작들은 아직은 그 퐁피드 센터 마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랑 빨레라는 또 다른 대형 이제 전시장 네. 공간 안에서 지금 주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저기 조금씩 나누어져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이제 서울이 돼가지고 퐁피드 네. 센터 한화에서도 2030년까지 일단은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잘 운영이 되면은 그 이후에도 좀 더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공간이 네. 퐁피드 센터 한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있어요. 이게 보통 퐁피두 센터 아까 마시 네네. 혹은 뭐 이제 그게 다 지역명인가요? 맞습니다. 마시, 뭐 카날, 매츠 다 그쵸. 그 도시나 그 동네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퐁피두 센터 한화예요. 아, 그쵸, 이것은 그쵸. 기업의 이름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붙게 되었을까요? 이거 물론 전 내부자가 아니라서 완벽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네. 저도 좀 의아하긴 했던 게 연말 연초까지만 해도 언론에 보도될 때도 퐁피드 센터 서울이라고 계속 네. 소개가 되어 왔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봄 시즌 무렵부터 개관이 다가오면서 퐁피드 센터 한화가 공식적인 이제 이름으로 픽스가 돼서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상할 수 있는 바는 서울에 지어지는 공간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투자부터 공간 인테리어 뭐 관리 뭐 인력 관리 모든 걸 다 사실 한화라는 그 대기업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곳이고 직접적인 계약을 했다 보니까 이게 5년이라고 얘기됐는데 오픈이 계속 딜레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3년 반 4년 남짓 동안만 아. 당장 1차 계약 안에서는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네, 또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또 많은 투자를 한 만큼 그렇죠. 그런 또 기업의 이미지나 이런 데 또 도움이 되면 아무래도 훨씬 상승 효과가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한화로 픽스된 게 아닐까 정도의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현실적인 상황에 네, 의한 게 충분히 아닐까 가능한 싶습니다. 예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퐁피두 센터 한화면 이제 우리가 그 한화의 그 본사인 63빌딩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 63빌딩 안에 아마 어린아이 있으신 가정들은 아쿠아리움 많이 이용하셨을 텐데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입니다. 6월 4일 정식 개관을 하는데 도슨트님은 벌써 한번 좀 둘러보셨다고요? 네. 감사하게도 미술계 오래 일한 거에 대한 존중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프리뷰 오프닝 때 초대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 어떤 작품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서 잠깐 보고 왔는데요.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어릴 때 아쿠아리움하고 그 1층에 뷔페하고 맞아요. 워낙 많이 갔었는데 코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딱 그 가족들 나들이처럼 늘 가서 뭐 이왕이면 전망대까지 이렇게 그렇죠. 가는 느낌이었는데요. 그 밑에 공간을 전부 다 뜯어내고 그 공간 전체를 아예 미술관으로 완전히 좀 새롭게 거의 만들어낸 수준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서 전시장 규모 자체도 굉장히 좀 큰 편이고요. 그 개관 전시로서 지금은 이제 6월 4일에 개관을 해서 10월 4일까지 이제 큐비스트라는 이름으로 우리 보통 입체파라고 많이 들어본 네.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쭉 볼 수 있는 전시가 기획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은 입체파에 해당하는 그 유럽의 작가가 43명의 작품 91점이 있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영향으로 한국의 예술가들은 이런 영향을 받았다를 보여주려고 뭐 한국의 김한기 화백이나 유영국 화백을 포함한 21명의 예술가의 작품 11명의 예술가의 작품 21점을 보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한 110여 점의 작품을 보실 수 있는 전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막 전시 제목이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입체주의의 창시자 피카소와 브라크를 중심으로 한 전시도 있고 또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한국의 작가들 김환기, 유영국, 박내현 등 그 한국 현대 그 추상 회화의 거장들의 작품까지 함께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큐비스트, 큐비즘을 하는 작가. 그런데 큐비즘이 그럼 또 무엇이냐? 네, 이제 도슨트님의 소개가 필요해요. 네, 사실 그 이름은 아무래도 미술에 관심 없으셔도 뭐 피카소라는 이름이나 뭐 입체파 이런 단어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막상 작품 보시게 됐을 때는 엄청난 애호가가 아닌 이상은 뭐야 이거 막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입체파라는 장르의 특성은 20세기 초에 등장한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면은 카메라라는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각적 패러다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등장한 예술가들이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미술 쪽에서 단어로 보통 키워드를 얘기할 땐 다시점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그림은 우리가 마치 사진 한 장 찍는 것처럼 투시점이라는 하나의 점 안에 모든 화면을 이렇게 좁아지게 다 구성해서 그리는 게 다빈치 시대부터 600년 가까이 이어져 왔었던 무언가를 보고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면 피카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 큐비스트, 입체파라는 예술가들은 평면에다가 앞, 옆, 뒤 이런 여러 시점을 섞어서 그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그 이유를 조금만 풀어 얘기하자면은 생각해보니 인간은 무언가를 관찰하면서 그릴 때 1초 만에 틱 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6개월이나 1년을 그렸으면은 내가 6개월 동안 그 대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했었던 그 경험의 순간과 시간들이 담겨 있는 게 이 평면의 그림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투시점이라는 고정된 순간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건 인간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에 가까운 훨씬 경험적인 시선을 담아보자 네. 라고 시도했었던 게 입체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게 결국 추상미술의 도화선까지 되었기 때문에 20세기 가장 위대한 뭐 예술 사조 중 하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이 큐비스트들, 입체주의자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작품들이 아까 몇 작품 100여 점이 넘게 그쵸. 네. 프랑스권에서 활동한 예술가들 작품이 91점으로 네. 보시면 되고 그 영향을 받은 한국 작가 작품이 21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큐비즘과 큐비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퍼 아르날즈 그리고 보노보의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룸. 올라퍼 아르날즈와 보노보의 연주로 룸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6월 4일부터 뽕피두 센터 한화에서 진행될 개막 전시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입체파들 어떻게 이 큐비즘과 큐비스트들이 활동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잠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큐비즘을 대표하는 작가 하면 워낙 학창 시절에 많이 배운 바가 있어서 피카소 바로 나오죠. 네네. 네. 왜 그런 평가를 받을까요? 피카소가 워낙 신화가 많은 사람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원래 정설보단 야사에 관심을 많이 갖다 그렇죠. 보니까 네. 피카소가 스페인 말라가 출신이거든요. 말라가에도 아까 퐁피두 분관이 있다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 지역에서 아버님이 지역 화가셨었고 이제 음. 미술 교육자셨었는데 이제 검증되지 않은 야사 같은 얘기로든 네. 피카소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네. 막 8살 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아버님이 난 그림 그만 그려야 돼 하고 붓을 지술을. 꺾었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막 신화처럼 나돌긴 하거든요. 네네. 다만 분명한 건 피카소 10대 때 그림 보면 확실히 재능은 뛰어난 음. 사람이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 사진처럼 그린다, 잘 그린다 라고 얘기하는 클래식 예술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3, 고1 무렵에 거의 완성 단계까지 도달했었던 지역에서 음. 상을 받고 했었던 사람이어가지고 제 부모님이 좀 그림 제대로 시켜보자 해서 원래 네. 바르셀로나에 보냈다가 수도였던 마드리드까지 보내게 된 거죠. 근데 음. 이게 어찌 보면 패착이 된 게 마드리드에 갔던 이제 그래도 프랑스 파리하고 직접적 교류가 좀 많은 도시였다 보니까 그때 뭐 툴루즈 로트레기니 혹은 에드와르드 뭉크니 이런 새로운 음. 좀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고 각성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아. 아빠처럼 초상화 같은 거 의뢰받으면서 클래식 그림을 그릴 게 아니라 어. 나도 역사의 이름을 남기려면 이 시대의 예술을 해야겠구나 음. 싶어서 프랑스어도 잘 못하는데 프랑스 파리로 향하게 됐었던 거고요. 네. 근데 파리엔 당시에 진보 예술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음. 2년 정도 먼저 주목받기 시작한 사람이 우리 이름 들어본 사람 중 마티스라는 네네. 예술가가 음. 야수파라는 걸 먼저 터트린 거죠. 근데 음. 굳이 분류를 하자면 마티스 같은 예술가는 우리 또 이름 좀 더 익숙한 예술가로는 고갱 혹은 뭐 고흐, 세라 이런 네. 뭐 점 찍으면서 그림 그리는 이런 음. 색을 기반으로 예술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음. 카메라가 등장한 시대에 보이는 색 그대로 쓸 필요 없지 하고 막 얼굴에다 음. 초록색도 쓰고 막 네. 빨간색도 쓰고 이런 식으로 과감한 색을 해방시킨 게 야수파 보통 네. 파비스트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라면 음. 우리가 이번에 오히려 메인으로 만나는 큐비스트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은 라이벌격에 해당하는데요. 아. 다만 이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건 형태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엔 서로 막 그 대립하면서 큐비스트들도 색을 되게 많이 쓰긴 하는데요. 네. 초기작 정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세잔이라는 예술가에게 되게 큰 영향을 받았고 음. 세잔이라는 사람의 예술 연구에선 이게 우리가 너무 학구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만 네네. 키워드로만 말씀드리면 네. 양안시라고 해가지고 네. 두 눈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다빈치나 하다못해 반고흐 정도까지만 해도 인간의 눈의 관찰이라기보다는 카메라라는 하나의 투시점을 고정해 놓고 과학이 보는 방식 안에서 그림을 음. 그렸다면 그 세잔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쪽 볼 때는 이쪽을 이렇게 보게 되고 저쪽 볼 때는 이렇게 시선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림 안에서 시점이 뒤틀리고 삐뚤빼뚤하게 그려지는 게 음. 손재주가 없어서라기보단 인간은 무언가 집중해서 따로 관찰해서 그 기억을 조합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틀어지는 게 오히려 더 진실에 아. 가깝다라는 걸 인간 역사에서 처음 보여준 사람이어서 음. 이제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현대의 위대한 거장도 세잔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두 눈으로 보는 진실을 찾아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피카소라는 예술가도 세잔만이 나의 유일한 스승이다 라는 말을 아. 할 정도여서 거기에다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게 피카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세잔이 두 눈으로 보는 세상을 보여줬다면 이제 우리 해석적으로 접근하자. 우린 너무 평면에서 늘 한쪽 시점만 보여줬는데 조각을 예를 들어 우리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뭐 생각하는 사람, 로댕 작품 이런 거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도 볼 수 있고 팔 근육 보고 싶으면 옆에 가서도 보실 수 그렇죠. 있고 뒷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에 실제하기 때문에 골라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림은 시점이 고정되어 있어서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해도 제가 옆에 간다고 옆모습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피카소는 그걸 섞어버린 거죠. 음. 평면에다가 앞, 옆, 뒤 이런 우리가 3차원 세계에서 경험하는 시선을 녹여버려가지고 평면은 한쪽 시점밖에 못 보여준다라는 그 한계를 깨버린 와. 사람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이게 너무 큰 도화선이 돼서 그 다시점이란 개념이 결국에는 막 현대 미술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난 파격,
시작이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도 사실 웬만해서 지금도 따로 그렇죠. 그렇죠. 공부하지 않고 보면은 뭐지 저게? 예, 잘 그린 건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 당시엔 너무 파격이었다 보니까 실제로 피카소가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처음 제대로 이 큐비스트들의 그 연구를 선보였었던 그 큐비즘 연구를 선보인 작품을 내놨을 때 가까운 동료들마저도 이걸 보고 야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너무 비판을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좀 많이 심적 타격을 받고 이걸 세상에 되게 늦게 공개하게 되거든요. 아, 근데 그걸 처음 본 순간 이건 미래의 새로운 예술이 될 거다라고 동조해줬었던 어찌 보면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 물론 뭐 비평가나 몇몇 있었다라고 하지만 같은 동료 화가로서 이걸 제대로 유일하게 공감해줬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브라크라는 아, 예술가여가지고 네. 이번에 전시 가시면 같이 소개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입체파는 피카소와 브라크가 같이 탄생시켰다고 평가를 받아서 아, 이들의 작품을 같이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까 말씀 주신 다시점, 여러 방향에서 본 그 어떤 형태를 평면에 담은 그런 그림들이 이제 입체파의 그림의 특징이잖아요. 다시점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난 작품 뭐 몇 개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번 전시장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초기작 중에 네. 1910년에 제작한 기타 연주자란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가서 보실 수도 있고 검색해서도 쉽게 찾으실 수는 있을 텐데 네. 포인트는 막 색이 예쁘거나 화려한 그런 그림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네. 오히려 굳이 요즘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뭔가 픽셀 깨져 있는 것처럼 막 화면이 뒤틀려 있는 듯 이렇게 그려져 있는 작품인데요. 네, 네. 이게 초기의 연구에 해당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보실 때도 입체파를 오늘 약간만 학구적인 느낌으로 접근을 하자면 초기를 분석적 입체파라고 얘기하고요. 네. 후기에 이제 연구한 걸 종합적 입체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초기가 말씀드렸었던 시점 연구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네. 평면 안에 어떻게 하면 3차원 혹은 인간의 경험의 시선을 담아낼 수 있을 건가 이걸 실험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것도 옛날 영화지만 뭐 매트릭스가 됐든 혹은 뭐 인셉션 이런 영화 보는 것처럼 시점과 시공간 같은 게 막 다 뒤섞여 있는 듯 시간성이 담겨 있는 평면을 시도한 게 이 초기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후기로 가면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진보 정신이 완전 열려버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술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꼭 물감으로 그릴 필요도 없지 않나? 해가지고 그렇죠. 그 네. 어린이들 그 콜라주라고 잡지 찢어 붙이는 네, 네. 그거 인류 역사에서 처음 시도한 것도 브라크하고 피카소여가지고 네. 종이나 재료를 직접 붙인다거나 혹은 조각할 때 꼭 대리석이나 흙 청동으로 해야 되나? 종이로도 조각할 수 있지 않나? 혹은 물건으로 직접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한 게 또 후기 입체파의 실험이어가지고 네. 현대에 우리가 좀 난해하게 느끼는 거의 모든 예술의 시작점에 입체파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초기작 1910년에 그 그려진 기타 연주자를 저도 이제 그림으로 그냥 보고 있는데요. 아직 발견 못했어요. 어려워요. 느끼시기에 그렇죠. 네, 아직 느낌이 확 안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현장에서 가보면 이 그림이 주는 어떤 그런 위험과 압도됨 때문에 그냥 굳이 이걸 해석하려 하지 말고 감상이 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직관적으로 사실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본인 각자가 느끼기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조금만 썰을 확장해서 풀자면 네. 요즘 우리 뭐 뱅크시니란 완전 현대 예술가들이 보통 질문하는 게 우리는 정말 미술품 자체에 감동하는 것인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그쵸. 그래서 네. 같은 걸 예를 들어 길바닥에 놔뒀을 때랑 그런 유명 미술관에 놔뒀을 때 정말 똑같이 감동할까 이런 걸 그 사람은 계속 실험하면서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시스템이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통 평가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예를 들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해가 안 돼도 퐁피드센터 한화에 가가지고 그 높은 층고와 네. 그 고고한 분위기 속에서 마주하면은 네. 나도 모르게 약간 지적 허영심이 차오르면서 뭔지 모르겠는데 있어 보여 이러면서 약간 좀 좋게 보이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만 문제는 지금 아마 개관한 한 달 동안은 관람객이 너무 많을 거여서 그 좋은 모나리자도 그 인파 속에선 느낄 수 없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좀 네. 쉽진 않을 거거든요. 다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일반적인 예쁨에 집중해야 되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존의 미술에서 기대하는 건 미술이 한문으로 아름다울 미로 우리는 표기되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의 범위를
프리티로 많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네. 색깔이 예쁘든가 봤을 때 기분 좋든가 힐링이 되던가 이런 걸 좋은 미술로 특히나 교육으로 미술을 접하신 분들은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 딱 피카소부터 그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아름다움이라는 미학적 진리의 경험은 꼭 뿌띠뿌띠하고 프리티한 그런 예쁨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철학적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적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정반대로 예쁨이 아니라 슬픔이나 고통 속에서 또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 네. 이건 사실 이미 피카소 직전에 뭉크 같은 예술가가 던졌던 질문들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그걸 이 사람은 훨씬 좀 요즘 느낌으로 얘기하면 MBTI T 감성에서 단순히 우울 이런 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 인간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건 절대로 그 투시점이라는 하나 안에 갇혀 있을 필요 없다. 그 한계를 깨버린 사람이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설명이 너무 좋았는데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일차원적이고 그 되게 단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새로운 조금은 낯설고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미의 정의를 깨뜨린 그런 작품들을 봄으로 인해서 스스로도 미에 대한 정의의 그 층위를 좀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인간이 가진 그 복합 다단성 그것을 이 작품에 구현하려고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새롭게 피카소의 그림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브라크와 그 피카소가 입체파의 한 축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둘의 관계는 뭐 어떻게 스승과 제자인가요? 아니면은 뭐 친구 관계인가요? 친구이자 동료로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재밌는 거는 초기작은 사실 이름 가려놓으면은 이 두 사람 거는 아, 구별을 못 하나요? 네, 진짜 그 한 명에 대해 막 논문까지 쓰신 박사님 그런 분 아닌 이상은 웬만해선 구분 불가능한 수준으로 한 몸처럼 아,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인상파의 모네, 르누아르 이런 예술가들도 같이 그렸다고 하지만 그들 건 명확한 차이가 존재해가지고 스타일이 유사해도 구분이 되는데 네. 이 두 분 건 진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브라크라는 사람은 마티스라는 아까 그 예술가에게 영감을 받아서 초기에는 야수파 스타일로 색을 화려한 그림을 그리다가 피카소를 만나고 각성해가지고 피카소가 아비뇽의 여인들 작품 안 내놓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네 연구를 먼저 세상에 선보일게 네. 라고 에스타크의 집이라고 이번에도 그때 출품된 작품은 아니어도 같은 시기의 작품 하나 와 있을 거거든요. 에스타크의 고가교란 작품이 와 있을 건데 이걸 1908년에 그려가지고 이제 그때 살롱 도턴느라고 가을 살롱전이라고 파리에서 이제 진보적인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는 공모전에 내놨었던 거죠. 네. 근데 그걸 보고 이것도 사연이 웃긴 게 원래는 선배였었던 그 마티스가 브라크가 자기 이제 그림 비슷한 거 1.5세대처럼 그리다가 네. 이런 색깔도 없고 독특한 이런 입체만 있는 그림을 들고 오니까 한마디를 했다는 거죠. 아, 브라크가 야수파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그 큐브? 입방체로만 되어 있는 이상한 그림을 가지고 왔어 라고 네. 한마디 하소연하다 툭 던진 거를 네. 그 옆에 있던 루이 복셀이라는 그 당시에 프랑스의 비평가가 듣고 비평문에 기고하면서 그 큐브라는 그 키워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큐비즘, 큐비스트란 아. 이름을 갖게 됐다라고 평가받아서 네. 독특한 건 이 시각 실험을 처음 선보인 건 처음 연구한 건 피카소에 해당하는데 이걸 학계에 먼저 내놔서 큐비즘이라는 이름을 갖게 만든 건 또 브라크. 조금 네. 더 용기가 있었네요. 그쵸. 어찌 보면 좀 더 실천가에 해당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네. 독특한 건 그 아이들 종이 붙이면서 미술한다라고 말씀드린 콜라주라는 방식도 원래 이 당시에 빠삐에 꼴레라고 해가지고 종이를 붙인다라는 의미로 브라크가 먼저 사실 시도한 건데 네. 우리는 사실 피카소만 보통 알고 기억하거든요. 있죠. 예. 근데 피카소가 더 그 장수하시면서 네. 더 격정적인 실험을 많이 하시기도 했고 더불어서 피카소는 인간적으로 존경하기엔 조금 어려운 드라마틱한 그런 서사가 개인 네, 서사가 인간관계나 뭐 이런 남녀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스토리가 워낙 신화적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피카소가 훨씬 익숙하다.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둘이 동시에 창시한 거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뽕피두 센터 한화에서 이 브라크와 피카소의 작품이 뭐 동일한 정도의 수로 전시가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떤 약간 비교하는 방식으로 소개가 될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탄생부터 서사적으로 변화를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 축이기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43명의 예술가가 소개되다 보니까 네. 그들의 작품이 한두 점씩 이렇게 소개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탄생의 입체파부터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게 섹션이 총 9개로 이제 한국 미술까지 포함하면 2개 층에 9개로 나눠져 있는 형태여가지고 네. 가서 보시면은 초기의 입체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색채 없이 형태만 실험하는 것들 위주로 좀 보일 거고요. 그 이후에 영향을 받은 후안 그리스나 이런 예술가들은 굳이 얘기하자면 조금 더 F 감성이 담긴 듯한 좀 더 문학적인 느낌으로 좀 색이 감성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이후 로베르 들로네 이런 예술가들은 아예 분류될 때 오르피즘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오르피우스적 큐비스트라고 평가받거든요. 네. 음악적인 입체파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곡선에다가 화려한 원색 위주로 또 사용을 해가지고 보기에도 예쁘고 좀 더 약간 스테인드 글래스 보는 듯한 느낌? 네. 이 드는 입체파도 실험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둘이 쏘아 올린 도화선이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 네. 이거를 이제 밑에 층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 그걸 보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시면은 결국에는 그 연구가 예술가들에게 도화선이 돼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 우리나라에서는 김환기 화백이나 아까 말씀하신 뭐 유영국 화백이나 혹은 박래현 화백이나 이런 거장들이 한국 근대회화의 기틀을 이런 영향 속에서 진보적으로 만들었다. 네. 이것까지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층을 보고 2층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907년부터 그 큐비즘 시작 시점의 그 작품부터 시작해서 1927년까지 이 큐비즘이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를 쭉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 작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국 작가들의 작품으로 이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전시가 되겠네요. 와, 기대가 됩니다. 와, 재밌겠습니다. 9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전시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큐비즘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또 영향을 받게 됐는지 그 부분도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그 우리나라의 김환기 화백이나 이런 거장들의 작품이 지금 국내에서는 너무너무 사랑받고 특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서양 미술의 영향을 받았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해당하거든요. 네. 실제로 김환기 화백의 작품도 우리가 경매에서 뭐 비싸게 팔린 작품 이런 식으로 보도로 많이 보는 건 그 전면점화라고 해가지고 점 하나하나 이렇게 배어있는 아예 알아볼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의 완전 추상 작품들이 훨씬 익숙하실 텐데 네. 그 전에 좀 초기작에 해당하는 건 완전 구상 형태도 하셨었고 반추상 형태의 작품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영향 속에 결국에는 이 입체파라는 장르 자체가 존재했었다 보니까 입체파가 1908년에 등장한 이후 말씀하신 1920년대에 절정기에 접어들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입체파란 이름으로 막 같이 활동을 하는 개념이었다라기보다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걸 확장시켜 나가면서 말씀드린 오르피즘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 퓨처리즘에서 미래파라는 것도 생기고 이렇게 퍼져 나갔는데 네. 그 중심축에서 한국의 그 1세대 추상 예술가들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건 1층 보시고 2층 올라가서 보시면은 확실히 입체파의 그 형식이 자연스럽게 추상으로 이어졌구나를 굳이 막 글을 미주알 고주알 읽으면서 보지 않더라도 시각적으로 이게 딱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네. 측면에 전 좀 되게 흥미로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가서 보실 때도 그게 크게는 세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신 공간을 보시고 예. 통로를 따라서 같은 층에 있는 또 다른 큰 공간을 보고 위층에 있는 한국 전시까지 보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들을 그냥 산책하듯이 순서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쭉 눈으로만 보셔도 아, 입체파의 이런 연구가 한국 예술가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구나. 이걸 굳이 현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눈으로 분명 본능으로 느끼실 수 있는 수준의 네. 전시가 될 것 같다. 라고 좀 큐레이팅이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미리 사실 프리뷰로 보셨으니까 보시면서 그래도 보고 싶었던 작품이 와서 반가운 그런 작품이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보니까 또 너무 좋았던 그런 작품이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그 국내에서 입체파 예술가 작품들을 다량을 원화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뭐 종종 가끔 한 번씩 예술의 전당이라는 데 열리기는 하지만 흔히 있는 기회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작품들을 직접 다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특별한 경험 같기는 했고요. 그 중에서 그 큐비스트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예술가는 로베르 들로네라고 아까 잠깐 언제하기는 했는데 기존의 피카소의 그림보다 훨씬 색채가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가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원래 별명은 에펠탑의 화가라고 해가지고 초기에는 에펠탑의 풍경을 약간 그 입체파풍으로 화려한 색채로 많이 그리는 예술가였는데 네.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분도 완전 추상까지 넘어가게 되는 예술가인데 아. 이번 전시에서는 그 딱 시작과 과도기의 작품까지를 딱 보통 보실 수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비교하면서 보시면 들로네라고 소개되어 있는 작가든 확실히 다른 큐비스트에 비해서는 대놓고 얘기하면 좀 네. 예쁘다. 네. 이건 확실히 이건 예쁘다. 집에 걸어놔도 좋겠다라는 네. 느낌의 색이 보인다면은 이게 그때 얘기해준 들로넨가 보다 하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 인상파 안에서도 우리가 난 르누아르가 좋아, 뭐 모네가 더 좋아, 혹은 후기의 그 반고흐가 좋아 이런 식으로 취향이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죠. 이번에 43명의 예술가이다 보니까 한 명당 한두 점씩의 작품일지언정 입체파가 이렇게나 사실 입체파란 이름 안에서 서로 다른 실험을 했다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여가지고 네. 그 입체파의 취향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흥미로운 경험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지는 점 또 하나, 우리 김찬영 도스트님이 이렇게 옆에서 바로 설명해 주면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참여하시나요? 그게 모두가 사실 미술 쪽에서 안내하는 안내자라면 모두가 사실 일해보고 싶은 미술관일 거거든요. 저 네. 역시도 그러했고 그럴 기회가 오길 기대하며 계속 기대하며. 접촉을 시도하고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른 그 도슨트 분들이 근무하는 형태인데 다들 저도 오프닝 때 가서 듣고 했는데 열심히 잘 준비돼서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큐비즘이란 장르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가셨을 때 나는 그냥 혼자 보는 것만으로는 너무 공감이 안 된다 싶으시면은 정규 도슨트가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 가시면은 좀 더 이런 디테일한 작품 정보들 따로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외부자로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썰을 푸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문화시대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 김찬영 도슨트님에게 들은 설명과 또 현장에서 또 다른 도슨트에게 들은 설명을 또 종합해 보면 훨씬 확장된,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풍성한 그런 전시 관람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이제 국내외 미술 현장을 워낙 많이 둘러보시는 입장이시니까 이 뽕피두 센터 한화가 앞으로 혹시 어떤 전시 공간이 될 거다, 뭐 이런 거 예상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분명한 거는 국내에 있는 전시 공간으로서는 공간 뭐 퀄리티나 당연히 새로 또 지어진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뭐 경험하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네. 다만 좀 미술에 대한 깊은 애호가셔가지고 파리 퐁피드 센터나 혹은 퐁피드 매치나 다른 분관에 가보셨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파리 퐁피드 센터는 평상시에 1000에서 1500점씩 막 걸려있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런 규모나 사이즈를 기대하고 가신다면은 아무래도 규모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작다라는 네.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프리뷰 오픈 때 간 거다 보니까 들어가는 길에 통로나 번외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에 아마 다양한 작품이나 예술 프로그램들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한다면은 네. 충분히 애호가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내에 어쨌든 세계적인 미술관의 분점에 해당하는 공간이 생긴다는 건 그 자체로 그렇죠. 사실 예. 미술 좋아하거나 문화예술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고무적인 일에 해당하다 보니까 물론 각자 의견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돈 주고 굳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판단은 꼭 직접 가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좋은 작품을 이렇게 투자해서 국내에서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보게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건 특별하다, 의미 네. 있는 경험이다 라고 아마 생각해 보실 것 같아서 네. 다만 그 추천은 드립니다. 네. 이제 오픈하다 보니까 첫 한 달은 진짜 사람 너무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시기를 좀 잘 조절하셔라. 예, 네. 아무래도 입체파의 특성상 취향을 좀 타는 장르긴 해가지고 한두 달 지나고 나면은 이게 10월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조용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흐름을 잘 보시고 감상 가능한 환경일 때 꼭 네.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내일 6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또 전해 듣기에 출장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이후에 유럽 출장, 미술관 네. 출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게 다니시면서 유럽의 어떤 미술관 문화 그리고 한국의 미술관 관람 문화 이런 것도 조금씩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어떤 점이 다르다 뭐 이런 걸 좀 느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 출장 때 느꼈던 건데요. 확실한 건 유럽에서는 아기들하고 오는 부모님이나 아기들 교육을 해도 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네. 앱체파 뭐야 이런 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번에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네덜란드에서 아버님이 한 3-4살 되는 아기 앉혀놓고 이거 왜 좋아? 막 이런 거 막 물어보면서 이제 보는 걸 아. 보면서 보통 어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관점을 갖고 보는 게 음. 익숙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국가 보건기간이 길었던 만큼 미술은 약간 사치나 그냥 음. 번외 교육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였어가지고 네네. 학습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제 추천은 지금 제가 해드린 이런 얘기도 그냥 다 휘발시켜 버리시고 남는 거 음. 외엔 다 날려버리시고 네. 전 에드워드 호퍼란 예술가가 남긴 말 되게 좋아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면 그림으로 그리지도 않았다. 그 말을 너무 좋아해서 네. 가서 그 그림 자체를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네요. 우리 김찬용 도슨트가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게 우리 미술관에서 소개를 해 주니까 그게 잘 떠나지 않아요. 음, 네. 잘 기억해 두었다가 또 제, 저만의 감각으로 네, 기회가 되면 어딘가에서 유령처럼 또 옆에서 다정하게 속삭이며 안내를 할 기회가 생기길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퐁피두 센터 한화에서 진행되는 개막 전시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